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무엇일까요? 군사력, 경제 규모, 인구수. 저는 한때 이 모든 것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1년이 제게 가르쳐준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진짜 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작은 나라의 여권이 거대한 나라의 여권보다 더 많은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한 엘리트가 한국에서 배운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천누이예요. 26살의 나이에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상하이의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제 성적표는 언제나 중국 최고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베이징대에서 4년 그리고 하버드에서 2년. 그 6년은 제게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확신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14억 인구,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 세계 제2위의 경제 규모. 이 숫자들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었어요. 하버드 국제정치학 세미나에서 저는 늘 중국의 부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유라시아를 연결하는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21세기가 왜 중국의 세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어느 카페에서 열린 아시아 유학생 모임이었어요. 저는 최근 발표된 IMF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인도 학생들은 부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중국 투자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김지은이라는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던 그녀가 발언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국력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온 학생이 감히 중국의 성취를 평가하다니요. 하지만 겉으로는 외교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물론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세계 질서는 하드 파워가 결정합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인구 같은 실질적인 힘 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 여권이 중국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을까요? 190여 개국 대 70여 개국. 이것도 일종의 힘 아닐까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강대국인데 왜 여권의 힘에서는 뒤처지는 걸까요? 그때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의 질문은 제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었어요. 진정한 국력은 크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교만했고 중국의 거대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오던 2024년 가을. 저는 제네바 유엔 본부 인턴십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추천서, 하버드 교수님들의 추천서, 그리고 제가 6개월간 준비한 국제기구 개혁 방안 보고서까지. 완벽한 준비였다고 자신했어요. 베이징대 시절부터 꿈꿔온 국제무대의 중심, 그곳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운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but 불합격이었어요. 300대 1의 경쟁률이었다는 설명과 함께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하라는 형식적인 위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찰스강을 따라 혼자 걸었어요. 케임브리지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실패의 충격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제 이력서의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 지도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실망을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첫누이, 실망스럽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서울의 동아시아 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나?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제네바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닌 서울이라니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득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부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OECD 정부 신뢰도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오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어서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순이었습니다. 부패인식 지수, 전자정부 발전 지수, 정부 효율성 지표 모두에서 한국은 상위권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군사독재 국가였는데 40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이 40년간 이룬 경제성장 못지않은 정치적 성취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어요.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세계 2위였고 중국 여권은 79개국으로 69위였어요. 김지은이 카페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지표라고. 12월 초 저는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제네바가 아니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궁금해졌어요. 중국의 거대함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 스토리.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 국제포럼과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의 질서의식, 공공의식, 그리고 교육열이 극찬을 받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위대함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긴 여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공항의 깔끔함이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도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거대한 미술관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칸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지는 넉넉했으며 세면대 옆에는 다양한 종류의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10분마다 한 번씩 들어와 점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고 직원들은 여러 언어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간단한 질문 몇 개만 하고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오히려 미국 입국 때보다 훨씬 간편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서 진짜 문제가 발생했어요. 환전소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500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낯선 나라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저를 본 공항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사정을 설명하자 그녀는 즉시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고 저를 공항 보안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보안센터의 대응은 체계적이었어요. 직원은 제가 지나온 경로를 상세히 물어본 후 컴퓨터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그들은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장소를 찾아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직후 화장실 앞 벤치에 잠시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갑은 이미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승객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는 거예요. 직원과 함께 분실물 센터로 가서 확인해 보니 현금 500달러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한 장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달러 지폐의 일련 번호까지 제가 적어둔 메모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분실물 센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확인한 후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작년 통계로는 인천공항 분실물의 93%가 주인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공항을 나오기 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없었어요. 대신 무인 계산대가 있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바코드를 찍고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정직하게 계산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는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CCTV 시스템의 효율성, 직원들의 친절함과 전문성, 시민들의 정직함, 그리고 무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감시 카메라가 많다는 것이 통제와 감시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CCTV는 시민을 돕는 도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인 상점이 도난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경제 규모나 인구수가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의식이 만들어내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서울 생활이 제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책연구소가 마련해준 숙소는 강남역 근처의 원룸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아침,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나섰어요. 서울의 출근 시간 지하철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새치기하고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플랫폼 바닥에는 노란색 화살표와 발자국 표시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옆으로 비켜섰고 모두가 내린 후에야 차례대로 탔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약자석이었어요. 아침 8시 30분 가장 붐비는 시간인데도 노약자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 보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근처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연구소로 가는 동안 저는 에스컬레이터 문화도 관찰했어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모두의 몸에 새겨진 것처럼 완벽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정부가 수없이 캠페인을 벌여도 잘 지켜지지 않던 것이 여기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가로 나갔을 때도 질서는 계속되었어요. 인기 있는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있었는데 모두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늦게 온 일행을 줄 중간에 끼워주려 하자 주변 사람들이 정중하게 제지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며 줄 맨 뒤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했어요. 중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 만드는데도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를 사고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해서 등록하니 끝이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더 인상적인 것은 버스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버스 정류장에 전자 안내판이 있어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다음 정류장을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고, 하차 벨을 누르면 기사님이 무리하게 정차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세워주었습니다. 2월 어느 저녁,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서 조깅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화장실은 깨끗했고 자판기와 편의시설은 모두 정상 작동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만 있었습니다. 3월이 되자 저는 깨달았어요. 서울의 질서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자제하는 것, 보행자 신호를 지키는 것, 밤늦게 층간 소음을 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의 한국인 동료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아요.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죠.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남한이라는 작은 공간에 모여 살면서도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거의 모든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것, 횡단보도에서 차가 멈추면 보행자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뒤에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주말, 연구소 동료들이 명동 구경을 제안했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쇼핑거리야 베이징의 왕푸징이나 상하이의 난징루도 충분히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명동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점 직원들이었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은 중국어로 제품을 설명했고 옷가게 직원은 일본어로 응대했습니다. 마치 각국 언어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직원들이 해당 국가 출신 유학생이나 교포였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명동 한복판에는 무료 한복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전통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퓨전 한복까지 다양했고 직원들이 입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 가족이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나 한푸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베이징에 있던가요? 점심은 인사동의 한옥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은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이었어요. 메뉴판에는 각 음식의 유래와 스토리가 적혀 있었고 QR코드를 찍으면 12개 언어로 번역된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고기 하나에도 조선시대 궁중음식에서 시작된 역사가 있었고 김치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들른 북촌 한옥마을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600년 역사의 한옥들이 여전히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골목마다 작은 갤러리, 전통 찻집, 공예품 가게가 있었고 각각이 하나의 문화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한 찻집에서는 다도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차의 깊이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5월이 되자 저는 K-팝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연구소에 온 독일 연구원이 BTS 콘서트를 보러 서울에 왔다가 한국에 반해서 1년 더 머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 빠졌으며 한국의 IT 기술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SM타운, YG 엔터테인먼트 건물 앞에는 항상 외국인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 패션을 따라했습니다.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다시 문화를 키우는 선순환이었어요. 6월에 참석한 국제 콘텐츠 박람회에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더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친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드라마 한 편이 한국 음식의 홍보대사가 되고 노래 한 곡이 한국어 학습 동기가 되며 영화 한 편이 한국 여행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자 학원을 세우고 문화 홍보를 하지만 효과는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는 대신 민간이 자유롭게 창작하도록 지원했고 그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매료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였어요. 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 전략은 일방적 전파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에요. 우리는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보편적 정서를 담으면서도 한국적 특색을 잃지 않죠. 그날 밤, 저는 명동의 야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문화로는 거대한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화의 힘이 한국 여권의 가치를 높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7월 초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정책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저와 한국인 동료 박진수 연구원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출장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중국 여권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연구원은 항공권만 예약하면 끝이었지만 저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먼저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초청장, 재직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숙소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 여행 일정표 보험 증서, 그리고 3개월치 급여 명세서까지.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특히 은행 잔고 증명서는 최소 3,000유로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대사관 면접 예약을 했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2주 후였어요. 면접 당일 아침 일찍 대사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로 가득한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어요. 면접관은 프랑스에 가는 목적, 체류 기간, 귀국 의사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마치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신문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비자를 받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컸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였고 유효기간도 한 달뿐이었어요. 비자 수수료는 80유로, 서류 준비와 번역 공증 비용까지 합치면 200유로가 넘게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박진수 연구원이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는 파리 출장 후 개인 휴가로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호텔과 기차표만 예약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여행을 하려면 각 나라마다 비자를 신청해야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점심시간 박진수 연구원과 여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으로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유럽 전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미국도 ESTA만 신청하면 되며 일본이나 호주도 간단한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79개국에 불과했고 대부분 작은 섬나라나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비자 발급률 차이였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률은 95%가 넘지만 중국인은 80% 정도였어요. 특히 젊은 미혼 여성인 제 경우 미국 비자를 받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유학 비자를 받을 때도 여러 차례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8월에 연구소 워크숍에서 각국 연구원들과 대화하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연구원은 191개국, 싱가포르 연구원은 193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반면 인도 연구원은 60개국, 러시아 연구원은 119개국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력과 여권 파워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했어요. 한 유럽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의 힘은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불법 체류율, 범죄율, 국제 규범 준수 정도 등이 모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낮은 불법 체류율과 높은 귀국률이 한국 여권의 가치를 높였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 중국인은 상위권이었지만 한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는 비율이 98%가 넘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성적표였고 국민 개개인의 품격을 담은 명함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 되어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여권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것은 9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지쳐 있었지만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EU 시민용 줄과 비EU 시민용 줄이 나뉘어 있었고 저는 당연히 비EU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중국 단체 관광객 30여 명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이드가 큰 목소리로 중국어로 소리치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질서 없이 서로 밀치며 줄을 서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공항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또 다른 이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새치기를 시도하다가 뒤에 있던 독일인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입국 심사관의 첫 질문은 예상과 달랐어요. 단체 관광객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방문이라고 하자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지만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체류 목적, 기간, 숙소, 소지 금액, 귀국 항공권까지. 앞선 단체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일괄 처리했지만 저는 개인이었기에 더 꼼꼼한 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여권을 든 것만으로도 잠재적 문제 인물로 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소동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몇 명이 자기 짐이 안 나왔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중국어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수화물 태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의 가방을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박진수 연구원과 합류했습니다. 그는 한국 여행객 가족과 함께 입국했는데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 가족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아이들도 얌전했으며 입국 심사는 1분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심사관이 웃으며 봉주르라고 인사했고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포럼 장소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대조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조용히 지도를 보며 길을 찾고 있었고 지하철 안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반면 같은 칸에 탄 중국인 그룹은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고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중국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영어로 박진수 연구원과 대화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자유시간에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국적별 차이는 뚜렷했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고 한국인들은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진지하게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모나리자 앞에서 서로 밀치며 사진을 찍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직원의 제지를 받았어요. 한 중국인이 작품을 만지려다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카페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프랑스인 웨이터가 동료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아시아 손님 중 한국인과 일본인은 환영하지만 중국인은 되도록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팁도 잘 주지 않고 시끄럽고 매너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관광객 송출국이 되었지만 정작 중국인 관광객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돈은 많이 쓰지만 존중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손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권 파워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중국인들과 다른가?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영어도 유창하고 국제 매너도 알지만 중국 여권을 든 순간 나도 그들과 같은 범주로 묶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국가의 이미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축적된 이미지가 여권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파리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리 국제정책포럼의 마지막 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통역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발표자는 베이징에서 온 고위 관료였고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1대1로 프로젝트의 규모, 5G 기술 선도, 우주 개발 성과. 숫자와 규모로 가득한 30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일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의 투명성 부족과 지적 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표자는 준비된 답변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서 불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한국 대표단의 차례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디지털 정부와 시민 참여였어요. 화려한 숫자 대신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 개발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이었던 방법, 온라인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직접 반영하는 국민청원 제도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다는 점이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느껴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앞다투어 질문했고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할 방법을 물었어요. 한국 발표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필요하면 기술 지원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포럼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저는 여러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웨덴 대표는 한국과 디지털 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고 싱가포르 대표는 한국의 시민 참여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반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받고 싶지만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 생강이 보이는 호텔 방에서 저는 1년간의 서울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 서울의 질서정연한 일상, 문화의 힘, 그리고 여권이 상징하는 신뢰의 가치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짜 국력은 GDP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크기도 영토의 넓이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국제사회가 그 나라와 국민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국력의 척도였어요. 한국은 작지만 신뢰받는 나라였고 그 신뢰가 한국 여권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통행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지은이 하버드 카페에서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품질, 양이 아니라 질, 힘이 아니라 신뢰. 이것이 21세기의 진정한 경쟁력이었어요.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국가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여권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신뢰 자본 작은 나라의 큰 힘이었어요.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부의 선전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품격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1년의 서울 생활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큰 것이 항상 강한 것은 아니며 작은 것이 항상 약한 것도 아니라는 진리였어요. 한국은 제게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의 미래를 다르게 그립니다. 더 크고 강한 중국이 아니라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중국을 꿈꾸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